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장한지 기자입니다.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법률방송 로투데이 스페셜. 한 주간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소식들을 담은 이슈 플러스와 법조계 뉴스를 심도 있게 다루는 로 인사이드. 상식과 원칙에 대해 다시 돌아보는 로투데이 현장 기획까지 이번 주도 알찬 뉴스와 정보를 한데 모았습니다. 먼저 로 인사이드입니다. 지난 한 주 법조계를 뜨겁게 달궜던 소식은 단연 법원 개혁입니다. 무소불위 법원행정처 개혁과 대법원장의 판사회의 상설화 수용, 관련 소식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씨 삼성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불려나오고 있는 삼성 전 최고위 임원들이 재판정에서 하나같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와 배경 전해드립니다.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재판 얘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이른바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라는 소송. 이게 도대체 무슨 소송인지 알려드립니다. 네, 러인사이드 삼성 뇌물 재판, 삼성 전 임원들의 잇단 증언 거부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오늘 재판 보니까 증인신문 1시간도 안 돼서 다 끝났잖아요. 네, 오늘 삼성 최순실 씨 뇌물 혐의 재판에서는 네. 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차장, 네. 그리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이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네. 이 황성수 전 전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만 했습니다. 네. 보다 못한 재판장이 계속 증언 거부하겠다고 하는데 그만 물어보자 해서 증인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네. 최지성 전 실장, 장충기 전 차장은 신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황성수 전 전무 뭐라 그러면서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하던가요? 네, 사실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 말고는 딱히 네. 다른 얘기를 한 게 없는데요. 네. 그래서 뭐라면서 증언을 거부했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단 최지성 전 실장 등이 지난 23일 재판부에 제출한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에는 형사소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서 네. 부득이 증언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뭐 본인들도 뭐 불구속 기소되긴 했지만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는 뭐 불리한 증언은 못하겠다.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오늘 보니까는 당신 재판받고 있는 건 맞냐? 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질문에도 증언 거부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하던데 이건 뭐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황 전 전무는 이 네. 특검이 증언 거부하는 이유를 말해라라고 해도 네. 증언을 거부하겠다. 또 증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말하라는데 증언을 거부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이 동문서답을 해서 네. 현장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실소가 나올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삼성 임원이면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인데 뭐 의도적으로 이른바 사오정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네, 황 전 전무는 이 조서 당신이 작성한 거 맞냐라는 네. 이 조서 당신이 사인한 거 맞냐라고 네. 특검이 물어보자 이른바 진정 성립에 대한 질문에서도 네. 초지일관 증언을 거부하겠다라는 말만 네. 했습니다. 조서 진정 성립 이게 뭔가요? 진정 성립이? 네, 진정 성립은 쉽게 말해서 네. 어떤 문서나 사실이 맞다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조서를 네. 쓰게 되고 네. 이 조서가 당신이 진술한 내용이 맞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이 진정 네. 성립입니다. 그럼 오늘 황 전 전무가 이 진정 성립에 관한 증언조차 거부한 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검찰 조사 때 검찰이 이 증인들을 신문하면서 적은 네. 조서를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네. 이 조서의 진정 성립이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 자체에 대해 가타부타 증언을 거부하는 건 검찰 기존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게 되는데요. 네. 다시 법정에서 다 물어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삼성의 재판 전략인 거네요. 뭐 처음부터 재판부에서 다시 다 입증하라는 뭐 그런 걸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증인들이 보통 진정 성립 자체에 대해서는 증언을 네. 거부하지 않는 게 통상적인데요. 네. 이 삼성 임원들이 한결같이 진정 성립에 대한 증언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네. 이 삼성 차원의 재판 전략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네.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재판 전략이라고 하면은 삼성이 의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삼성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게 뭐가 있는 건가요? 네,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무력화시키겠다, 증거 불충분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데
그런 검사의 입증 책임을 네. 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따라서 그 검찰 입장에서는 이런 그 당사자들의 증언 이외에 네. 다른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 네. 이 건에서 입증을. 네, 이렇게 그런데 증언을 거부해서 검찰이 조사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뭐 부정할 수 있다면 다들 이렇게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네, 사실 이 전략은 뭐 아니면 네. 도다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인데요. 네. 이게 되면 검찰 조서의 이제 증거 능력을 깨버리는 게 되지만 네. 거꾸로 법원이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받아들이게 되면 네. 결국 검찰에서의 증거 능력은 인정이 되고 네. 반론도 못하고 삼성 측의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법무법인 이경 최진영 변호사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양날의 칼 전략이다. 법원에서 증언 거부에 따라서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네. 사실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측이 상당히 유리해지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재판부에서 인정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네. 결국 삼성으로서는 반대 신문권을 포기하게 되는. 뭐 삼성이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런 재판 전략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판은 그럼? 네, 사실 진정 성립 증언 거부 이 자체가 증언 거부 대상이 되는지조차 이게 쟁점인데요. 네. 진정 성립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안 된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고 네. 된다는 것이 삼성의 입장입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놓고 양측이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 변호인 측의 진정 성립 절차, 증언 거부 사유, 소명서를 그러니까 진정 성립도 증언 거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네. 법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주문을 했고 네. 소명을 받아보고 추후 진정 성립 절차가 증언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것을 판단하겠다는 것이 재판부 계획입니다. 네. 지난 19일이었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나와서 모든 증언을 거부했잖아요. 그때 특검에서 삼성은 법 위에 있냐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 거부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삼성 뇌물재판 어디로 어떻게 가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러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네, 말 그대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민사소송 첫 재판.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라는 소송,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제 재판에 다녀왔죠. 먼저 어떤 재판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소송은요 지난해 12월 6일 제기된 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네. 일단 어제 재판은 소송을 제기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를 포함해 원고가 총 5,001명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했다며 네. 한 사람당 50만 원, 총액 25억 5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입니다. 뭐 정신적, 물질적 피해라면은 어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건가요? 네, 뭐 아주 다양한데요. 네. 일단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네. 그 최순실에게 권력을 남용하게 해서 네.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 뭐는 이런 사람부터요. 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위장병에 걸려서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빼앗겼다. 네. 이런 사람도 있고 매주 촛불 집회에 참석하느라 주말을 빼앗겼다. 네. 또 거꾸로 촛불 집회에 국민들이 대거 참여하느라 네. 가게에 손님이 끊겨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가게 주인까지 있을 네. 만큼 뭐 당했다는 피해도 뭐 그야말로 각양각색 뭐 천태만상입니다. 네, 뭐 진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뭐 이른바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라는 소송 이게 법적인 근거는 있는 건가요? 네, 그 원고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네. 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입니다. 네. 그 헌재가 이미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인정했다. 네. 뭐 이 국정농단으로 앞서 말씀드린 정신적 충격과 뭐 위장병 등 뭐 이런저런 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그러니 피해를 배상하라. 뭐 이런 논리입니다. 네. 뭐 박 전 대통령도 황당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반응이 어떤가요? 네, 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네. 뭐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뭐 이런 논리인데요. 네. 국정농단 형사 재판이 뭐 현재 본안이 진행 중이고 네. 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네. 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네.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민사 소송은 소송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뭐 양측 주장이 팽팽하네요. 네, 뭐 박 전 대통령 측은요. 네. 그 형사 재판 절차가 최소한 1심이라도 끝나고 네. 마무리되고 민사 소송이
소송이 진행되어 맞다. 그러니 지금 소송은 각하해야 한다. 이런 네. 입장이고요. 원고 측은 헌재에서 이미 결정이 나온 만큼 네. 헌재 자료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따지면 된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재판부는 뭐라던가요? 네, 재판부도 좀 황당해하는데요. 네. 뭐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형사 사건을 놔두고 네. 민사 사건을 먼저 판단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고는 했지만 네. 뭐 양쪽 대리인이 굳이 진행해달라고 하면 네. 반대는 안 하겠다 이렇게 네. 말했습니다. 네. 일단 재판은 진행하겠다는 거고요. 네. 그 박 전 대통령 재판 진행 상황도 감안하고 네. 양측이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시간도 좀 넉넉히 주기 위해서 다음 공판기일은 9월 25일로 잡았습니다. 네. 뭐 소송 참여인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동네 가게 아저씨부터 중고등학생까지 일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이 전직 대통령을 향해서 소송을 내고 있는 현실. 뭐 약간 코믹하면서도 왠지 씁쓸하네요.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이철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원 행정처 얘기 해보겠습니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어제 국회에서 이름이 좀 긴데 법원 개혁의 좌표 찾기,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 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뭐 이런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죠. 예,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박주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주최를 했습니다. 네. 참여연대와 민변, 법학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네. 뭐 토론회 제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법원 행정처 개혁이 주 이슈였죠. 예, 한마디로 사법행정권 남용, 네. 판사들의 사법 관료와 법원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 법원이 받고 있는 거의 모든 부정적인 인식과 평가 뒤에는 법원 행정처가 있다. 법원 행정처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행정처 어떤 기관이고 어떤 일을 하기에 저렇게까지 성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법원 행정처는 1949년 사법행정처라는 이름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네. 이후 지금까지 법관 인사와 법원 예산, 뭐 회계, 법령조사, 사법정책 수립 등 네. 이른바 뭐 사법정책과 행정과 관련된 거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뭐 재판만 일선 판사들이 하고 그 외 법원 관련 나머지 일들은 다 법원 행정처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인사권을 틀어지고 있으면은 뭐 아무리 법관이고 판사라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을 텐데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법원 행정처를? 네,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건 헌법 개정과 법률 제정 및 개정권이 있는 국회 개헌특위안인데요. 네. 그제 열린 개헌특위 토론회에서는 법원 행정처를 이제 폐지를 하고 네. 사법평의회를 새로 만들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사법평의회요? 예, 법원 행정처 기능을 대신할 독립기구인데요. 네. 사법평의회를 만들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네. 국회에서 이제 8명을 선출을 하고 네. 대통령이 이제 2명을 지명하고 네. 법률을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된 6명 이렇게 16명으로 사법평의회를 만들어서 기존 법원 행정처 권한을 이 사법평의회로 이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네, 한마디로 판결은 판사가, 네. 사법행정은 사법평의회가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네. 어제 열린 법원 개혁의 좌표찾기 토론회에서도 네. 사법평의회와 비슷한 독립적 사법행정기구를 신설하자는 제안 역시 나왔는데요. 네. 또 전국 법관회의에서도 대법원장 권한 일부를 법관회의로 넘겨라. 네. 뭐 이런 입장도 나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전국 법관 대표회의 요구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수용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단 전국 법관 대표회의 상설화에 대해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아가 법관사회 내부의 법관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 전반에 관한 불만과 그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다는 점을 다시금 절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같은 일에 재발을 방지하고 사법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의 구성과 역학, 기능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 제1심 재판의 전면 단독화, 법관 인사 이원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법관 근무 평정 및 연임제도, 법관 전보 인사와 사무 분담 등 기존 관행 및 제도에 대한 전면적이고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한번 잘 논의해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등 외부의 개혁 당안이 법관들을 내세워 자체 개혁으로 어떻게 막아보려는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 왜 하필 내가 대법원장 할 때 이런 일이 하는 생각에 머리가 좀 아플 수도 있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양승태 대법원장의 판사회의 요구 수용 등 법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앞서 전해드렸는데 판사회의 상설화 이거 뭐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네, 물 들어올 때 배 띄운다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로 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이 전국 법관 대표회의 측이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를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받아들일 것으로 기정사실화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통신망에 판사회의 상설화 등 법관 대표회의 요구사항 상당 부분을 이제 수용 의사를 밝힌 게 어제 오후 4시쯤인데요. 네. 그 후 바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네.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죠. 네. 이 소위원회 위원장까지 선임한 것은 네. 이 판사회의 상설화를 기정사실화하고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올린 글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리고 사실은 뭐 도전한 건데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이거를 뭐 상당히 축혀주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워딩을 보면 이렇습니다. 법원 안팎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 및 방향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의 역할과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그려내는 차원에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개최된 것은 안으로부터의 개혁 논의를 위한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상찬을 했습니다. 네. 법원 안팎, 그러니까 법원 바깥에서의 사법개혁 논의,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법원 안에서부터의 개혁 논의, 이 두 워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결론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하면서 어떤 성격으로 할지 알아서 잘들 논의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저 역시 법관들이 사법행정에 네. 더욱 광범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왔다. 이렇게 운을 뗀 뒤에 네. 향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하여 법관들의 의사가 충실히 수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를 상설화하자는 결의를 적극 수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 결국 인사와 예산, 정책, 그러니까 뭐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 뭐 다르게 보면은 대법원장 권한을 나눠주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양승태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네. 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참여기구로서 네. 상설화가 필요하다는 법관들 의견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혀왔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설화된 법관회의의 모습에 관해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널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관회의의 모습을 제시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앞으로 전국 법관 대표회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대법원장 뭐 제왕적 권한이라고들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 나눠주겠다. 이거는 결국 법원 바깥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법개혁 논의와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국회 개헌특위인데요. 네. 이 개헌특위에서는 대법원장 직속으로 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네. 사법평의회를 신설하자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논의되고 있는 사법평의회 구성을 보면요. 네. 이 국회가 8명, 대통령이 2명, 일선 판사회의에서 6명, 이렇게 16명으로 네. 사법평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법평의회 구성에 대법원장이 낄 자리가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현실화되기 전에 네. 이 대법원장이 가진 권한 일부를 판사회의에 나눠주자, 이른바 이 법원 셀프 개혁하는 모습을 보이자, 네. 그래서 외부의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이 사법개혁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네. 이런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사탁만 준 건 아니죠.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요구는 뭐 단칼에 거부했던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 진상조사위 결과에 네.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네. 그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네. 않다. 이렇게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는 블랙리스트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법관들 컴퓨터도 조사하지 않고 없다. 결론 낸 거는 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추가 조사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제껏 각종 비위 혐의나 위법 사실 등 어떤 잘못이 드러난 경우조차도 법관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그의 동의 없이 조사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뭐 판사 컴퓨터 강제 조사라는 선례를 만들어서 뭐 재무덤 팔짓 하지 마라. 뭐 이런 취지로 읽히네요.
네, 이 때문에 전국 예. 법관 대표회의 측도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네. 이 판사회의 상설화라는 사탕을 포기하기엔 네. 이 달콤함이 너무 크고 네. 그렇다고 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하기에는 네. 모양새가 너무 빠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이 논의에서 추후 공식 발표하겠다 원론적인 답변만 들었습니다. 네. 뭐 판사회의 상설화, 뭐 외부로부터의 법원 개혁 할라를 어떻게든 일단 피하고 보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인데 판사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고민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로인사이드 장한지 기자였습니다. 로투데이 현장 기획. 이번 주는 국회의사당 조형물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 마당에 수십 년째 있는 국적불명의 군상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동상 명문과 친일파 조각가가 만든 이순신 동상 등 국회 동상 문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알고도 빠져들고 모르고도 빠져드는 이른바 카드 리볼빙 관련 뉴스. 잘 보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네, 서울 여의도 국회에 가보면 의사당 안팎에 이런저런 동상들이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곳이니만큼 뭔가 의미 있고 상징성 있는 동상들을 세워놓았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실소와 냉소가 절로 나오게 하는 국회 조형물에 대해 보도해드립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새 주소로는 의사당대로 1. 이른바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의 상징답게 탁 트인 전망이 일품입니다.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 본관을 짊어지고 있는 듯 거대한 동상 2개가 눈에 띕니다. 애국 애족의 군상이라는 이름의 동상으로 우리 민족과 국민의 애국심을 형상화했다는 동상입니다. 그런데 동상 인물들의 생김새가 어딘가 좀 이질적입니다. 일단 체격과 근골이 장대한 것은 그렇다 해도 당장 눈만 봐도 쌍꺼풀이 너무 깊게 졌고 콧날도 지나치게 오똑하고 날카롭습니다. 머릿결도 하나같이 곧은 직모가 아닌 굵게 웨이브 가진 어떻게 보면 파마 머리입니다. 여성의 경우 한복을 입혀놨다 뿐이지 체형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마치 서양인에게 한복을 입혀놓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아이마저 큐피트를 연상시킬 정도로 서양 아이처럼 생겼습니다. 동상 인물들이 떠받치고 있는 태극 문양과 무궁화가 무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봤을 때는 조금 서구형으로 생겼죠. 눈도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목구비가 좀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이질감이 좀 느껴지네요. 국회 마당 한복판에 있는 중앙분수대, 평화와 번영의 상도 이름만 다르지 생김새는 애국애족의 군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그리스 신화 속 여신이 한복을 입고 있는 듯합니다. When I look at the faces on the adults on the top, it looks like they have European faces and Asian clothes. When you told me to look closer, it's a little strange. 애국애족의 군상은 지난 1975년 국회가 지금의 여의도로 옮긴 이듬해인 1976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의 상은 그 2해 뒤인 1978년에 각각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 마당에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취임식이 치러지는 곳에 견학을 온 어린 학생부터 각국 외교사절까지 사시사철 이런저런 방문이 끊이지 않는 국회 마당에 체형과 외모가 이질적인 국적 불명의 군상이 40년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 관계자는 별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지금 78년에 세워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당 자료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수시로 많이 바뀌시거든요. 국회 동상 논란은 사실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식이 치러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입니다. 본회의장 정문을 등지고 초대 재헌의회 의장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세워진 겁니다. 문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행적을 기록한 동상 명문입니다. 원래 명문엔 이승만 전 대통령이 6.25 전쟁 당시 국회의원들을 우선적으로 피신시켜야 한다고 국방장관에게 지시할 만큼 진정한 의회주의자셨다라고 새겨넣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가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말이 안 되는 사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서울을 떠났고 27일 날 새벽에 떠났고 그럼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정작 서울 시민들에겐 적은 패주하고 있다. 서울을 지키시오라는 거짓 방송까지 틀었습니다. 문제가 되자 국회는 책은 언제 바꿨는지도 모르게 슬쩍 이승만 동상 명문 내용을 바꿨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먼저 피신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겁니다. 저희는 뭐 신경을 잘 안 쓰다 보니까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이순신 장군 동상도 한바탕 난리를 치른 뒤 지금의 동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교체 전 이순신 장군 동상은 어깨와 몸통, 하체로 나뉜 갑옷을 입고 칼등이 앞쪽을 향하도록 검을 쥐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리된 갑옷은 전형적인 중국식, 검을 쥔 방식은 일본 무사들의 검법입니다. 거기다 애초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든 사람은 친일 인명사전에까지 이름이 오른 친일파 조각가 김경승이었습니다. 논란과 비난이 거세지자 국회는 지난 2015년 이 동상도 등 떠밀리듯 다시 바꿨습니다. 생김새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국회인지 유럽 어느 나라 국회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국회 동상. 애국 애족의 상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짙은 쌍꺼풀과 한국인의 머릿결이 아닌 것 같은 생김새가 주는 부조화. 계속 이렇게 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카드 리볼빙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번 달 쓴 카드 대금 결제를 나중으로 미뤄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카드 회사 서비스인데 당연히 그냥 미뤄주는 게 아닙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로투데이 현장기획. 오늘은 대부업 아닌 듯 대부업인 발톱 감춘 고리대금에 비유할 만한 카드 리볼빙 서비스 얘기입니다. 이철규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한모 씨. 지난 2015년 결혼자금 준비로 어려움을 겪던 한 씨는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습니다. 사용대금의 10%에서 20% 정도만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나눠내면 되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가 있다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일부 결제금액 2월 약정으로 매월 대금 결제 시 미리 약정한 청구율이나 청구액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2월에 나눠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 마침 카드사에서 연락이 와서 리볼빙이라는 뭐 상품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매달 나가는 돈이 뭐 똑같으니까 생각 없이 일단 써봤는데 단순 카드 할부 정도로 생각했던 한 씨는 몇 달 뒤 카드 이용 대금 명세서를 들여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뒤로 밀린 카드 대금 800만 원에 20%를 넘나드는 이자가 붙어 매월 이자로만 15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럴 거면 내가 차라리 은행 가서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이 리볼빙이라는 걸 못 틀어 쓰겠냐 이거. 물론 내가 썼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카드 수수료가 이 정도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냐 이거죠. 여신금융협회 공시자료에 게재된 신용카드 리볼빙 적용 금리입니다. 롯데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모두 이용자 4명 가운데 1명 이상이 20% 이상의 고금리를 물고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 카드도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이자율을 물리고 있습니다. 기업은행은 이용자의 5분의 1이, NH농협은행은 3분의 1, 시티은행은 무려 이용자의 3분의 2 정도로부터 2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카드 대출과 리볼빙 서비스가 연계된 이른바 대출성 리볼빙 서비스의 경우엔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넘겨 이자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카드는 이용자의 16% 이상이, NH농협은행은 26% 이상, 시티은행과 현대카드의 경우 이용자 절반 가까이가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자율 25%를 초과하는 26에서 27.9%의 이자를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회사나 시중은행이 이자 제한법을 넘겨 이자를 받고 있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카드 영업은 최고 27.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대부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일반 카드 이용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리를 그렇게 적용하는 줄도 몰랐고 따지고 보면 이제 뭐 카드업이 그다음 좀 낮고 그다음 뭐 캐피탈사, 뭐 저축은행, 그다음 대부업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더 큰 문제는 리볼빙 서비스를 해지하면 다음 달에 누적된 카드 대금이 한 번에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대부업체 등에서 빚을 내 리볼빙 대금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급한 마음에 우선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악성 채무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드는 겁니다.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리볼빙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게 생겼다는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달에 넘어온 그 금액들이 22%가 묻어 있어가지고 제 통상 금액 50만 원이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전혀 의심해 볼 수가 없었어요. 카드가 없어서 그동안 3개월 동안 안 쓰고 있었는데 계속 카드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리볼빙이 설정되면서 손해본 게 500만 원이요. 이렇게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국내 한 대형 카드 회사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선 영업 관행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영향을 받으세요. 미납되지 않은 게 아니라 일부 저희가 약속을 미룬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납되는 것보다는 신용자가 영향을 덜 받는 거예요. 보니까 뭐 대부업이랑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닌 거예요? 대부업은 아니죠. 저희는 그냥 카드사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회사 수익의 20% 정도가 카드 리볼빙에서 나온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업 금리도 이자제한법 최고이율에 맞춰 적용해야 하고 최고이자율 자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업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생겨나니까 그것을 또 회피하기 위해서 카드 리볼빙 같은 서민들에게 심리적인 장벽이 적은 그런 이제 고금리 대출 상품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서민들의 경우에 일단 고금리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카드 회사들이 권유할 땐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카드 이용자들의 현명한 선택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카드 회사들의 이른바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이철규입니다. 상식과 원칙. 이번 주부터는 딱딱하고 어려운 법조 뉴스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카드로 읽는 법조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최순실 씨 징역 3년 선고에게 고작 그것밖에 안 돼 하는 논란. 최순실 씨 형량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네, 딱딱하고 조금은 멀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법조계 뉴스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카드로 읽는 법조. 앞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법원 선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최순실 씨에 대한 첫 선고, 징역 3년 논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선고 당일에게 고작 징역 3년, 이런 반응들이 많았는데요. 카드로 읽는 뉴스 장한지 기자가 최순실 형량에 대해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이대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최순실 씨를 준엄하게 질타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를 향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시큰둥하거나 싸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리 처벌치고는 솜방망이다. 어마어마한 돈 챙기고 징역 3년 받는 거면 나도 그 돈 챙기고 징역 3년 살고 싶다. 이런 반응들이 주류였습니다. 심지어 판사를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판사가 썩었어. 판사가 자비롭네. 뒷돈 받았나? 판사 XX야. 내가 눈 감고 재판해도 너보다 잘하겠다. 3년? 에라이 퇴. 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최순실 씨에 대한 이날 징역 3년 선고는 어마어마한 돈 받아 챙긴 데 대한 선고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이대비리, 즉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이고 업무 방해는 최순실 씨의 여러 혐의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최순실 씨가 받고 있는 재판은 모두 4개입니다. 이대비리, 사기미수, 직권남용, 뇌물 이렇게 4가지 혐의입니다. 사기미수는 최대 징역 10년, 직권남용은 최대 징역 5년, 뇌물은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대 비리로 이미 3년을 받았으니 최 씨가 법정 최고형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산술적으로 징역 30년이라는 형량이 나옵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으로 선고될 수 있는 최대 상한선입니다. 나아가 우리 형법은 경합범 가중주의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혐의가 가장 중한 범죄에 대해 최고 형량의 2분의 1까지 형량을 추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뇌물죄로 보면 뇌물 액수가 5억 원이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경우 등 가중 처벌 요소가 더해지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판부가 뇌물 혐의에 대해 유기징역 상한선인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이 형량의 경합범 가중주의가 적용되면 최순실 씨는 최대 징역 45년, 나아가 아예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재판 본게임은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은 재판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이슈플러스입니다. 지난 한 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의혹 조작 사태로 한간이 뜨거웠는데요. 사건 전후 좌우 자세히 보도해드립니다.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낙마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습니다. 늑대가 가니 호랑이가 왔다는 이 세간의 평가가 왜 나왔는지 분석해드립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군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송영무 후보자를 흔들기 위해 군사 기밀을 흘리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기무사령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어떤 군사 기밀이고 왜 이런 논란이 나오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저를 아세요? 하며 예의 레이저 눈빛을 쏘아대는 우 전 수석에 굴하지 않고 또박또박 할 말 다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진술들이 나왔는지 전해드립니다. 네, 이슈플러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역시 비검찰 출신, 비법조인 출신인데 인선 배경부터 좀 볼까요?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과 사법제도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검찰개혁위원회와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법무부 행정 현장에서도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다. 이게 청와대의 인선 배경 설명입니다. 네, 이론가이자 실천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경력이 어떻게 되나요? 네, 박상기 후보자 전남 무안 출신인데요. 네. 학교는 서울 배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고 독일 괴팅겐 대학에서 형사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등을 지낸 형법 전문가고요. 대검검찰제도 개혁위원,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 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등 일선 법무행정도 두루 겪어봤습니다. 네, 현재는 경실련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가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한 건 네. 박상기 후보자의 이런 경력과 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나온 워딩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청와대 발표 보니까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 법무부의 문민화 그리고 검찰개혁 청사진 수립과 추진의 적임자다. 이렇게 아주 대놓고 뭐 검찰개혁을 위해 지명했다. 이렇게 밝히던데요. 예, 박상기 후보자 말씀하신 대로 개혁 성향, 현실 참여형 법학자로 평소 검찰개혁 등에 대한 소신을 꾸준히 밝혀왔었는데요. 오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지명소감과 각오를 밝혔습니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왜 지명했는지 잘 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우가 가니까 호랑이가 온 형국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3년 조국 민정수석 등과 함께 검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가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검사의 불기소 처분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위원 결정보다 사실 더 우위에 있다. 검찰 권력의 비대화가 결국 오늘날 검찰을 이 지경으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세게 얘기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낙마한 안경
이병환 후보자와 비교해봐도 네. 검찰 개혁에 대해 훨씬 더 센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단순히 뭐 비검찰 출신이 아니라 이번에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1950년 언론인 출신 김준현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장장 뭐 67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사상 두 번째 비고시 출신 장관이 됩니다. 네. 뭐 이번에도 이런저런 흠결이 제기될 경우에 검찰 개혁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걸 뭐 청와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고르고 고른 인사일 텐데 청문회까지 어떻게 되나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이라는 기발하다 못해 뭐 기가 찬 얘기.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 조작. 일단 뭐 당시 제기됐던 의혹이 뭔지부터 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 볼까요? 예,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준용 씨가 지난 2006년에 입사했는데요. 당시 노무현 정부 실세 중에 실세인 문재인 대통령, 이른바 아버지 백으로 준용 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였습니다. 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자기가 정말 그랬다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지나오면서 자기를 가만 내버려 뒀겠느냐,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쭉 해명을 했었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문 후보 해명에 별다른 모순도 없고 의혹을 뒷받침할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계속 의혹만 말 그대로 되풀이해 대 왔는데요. 그런데 대선을 나흘 앞둔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에서 이른바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라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네, 국민의당 관계자가 준용 씨의 대학원 동료라는 사람에게서 확보한 증언이라며 녹음 파일을 공개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아빠가 하란 대로 해서 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리고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 아빠가 얘기를 해서 어디에 이력서만 내면 된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음성을 변조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뭐 준용 씨 대학원 동료가 준용 씨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원서 냈더니 입사했더라, 뭐 그런 내용이네요. 예, 국민의당은 당시 이 녹음 파일을 공개하면서 문 후보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후보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내용은 국민의당 당원인 이유미 씨와 이 씨의 친동생이 이유미 씨가 준용 씨의 대학원 동료와 통화한 것처럼 조작한 건데요. 쉽게 말해 이 씨 남매가 사전에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 이렇게 대답을 해라,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놓고 그 전화 통화를 녹음해서 증거라고 제출한 겁니다. 이건 뭐 황당하다 못해서 뭐 엄청나다는 생각까지 드는데 카톡을 조작했다는 건 또 뭔가요? 네, 해당 카톡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방에 초대된 사람들은 문 씨가 고용정보원을 아빠 친구 회사쯤으로 여겼다. 파슨스 에세이도 가관이었다. 파슨스 입학만이 목적이었다 등의 말들을 주고받았는데요. 이유미 씨는 이 카톡을 준용 씨 대학원 동기 2명과 나눈 단체 카톡방 화면을 캡처한 것이라며 당시 국민의당 지도부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도 이유미 씨가 세 대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1인 3역을 하며 셀프 대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뭐 황당해서 뭐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데 순진한 건지 간이 뭐 배 밖으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들이 밝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가 궁금하네요. 네, 민주당은 녹취록이 공개되자 이게 가짜라면서 국민의당 측을 검찰에 고발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제보 당사자인 이유미 씨에게 검찰이 출석을 통보하자 재발절인 이 씨가 검찰 출두를 앞두고 조작 사실을 당에 이실직고하면서 녹음 파일 조작이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뭐 수면 위로 드러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검찰 수사 지금 뭐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이유미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이 기획해서 지시한 일인데 자신을 희생양 삼아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이 씨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주거지를 오늘 압수수색하는 등 국민의당 당 차원의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한 개인의 돌발 행동이라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리고 당 차원의 조작이라고 해도 너무 엄청나서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검찰 수사 어떻게 되나 지켜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오늘 무산됐습니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예상은 됐는데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일단 무산됐죠? 예, 송영무 후보자는 법무법인과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논란, 네. 또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야당에서는 일찌감치 낙마 대상자로 찍어놓고 벼르고 있었는데요. 흠결 있는 후보를 세워놓고 야당이 반대하면 발목 잡기로 몰아가려고 일부러 그런 후보를 내세운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뭐 워딩이 센데 그런데도 여당은 송영무 후보자를 뭐 임명해야 된다고 지지하고 있고 청와대도 임명하겠다 뭐 이런 입장에 변화가 없죠. 네, 관련해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송 후보자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네.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이다. 네. 군 내부에서 누군가 일부러 유출하지 않으면 공개될 수 없는 자료들이다. 이런 네.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한마디로 군 내부에서 누군가 송 후보자를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임명하겠다는 겁니다. 네. 군사 기밀을 의도적으로 누출하고 있다고요? 예, 일례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발주한 장보고함 사업 시제 업체에 네. LIG 넥스원이 선정된 것과 관련해 LIG 넥스원 고문 출신인 송 후보자가 배후에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네. 이게 뭐 군사 기밀인가요? 예, 국방 사업과 관련해 어떤 업체가 적격인지 네. 그 장보고함 시제 업체 선정 자체가 3급 군사 기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사업에 직접 관여했거나 군 내부의 고위급 인사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인데 이게 누출됐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당 시각입니다. 그 뭐 다른 게 뭐 더 있나요? 군사 기밀 유출 관련해서? 네, 수천억 원대 공군 레이더 국산화 과정에서 시험 평가 성적이 조작된 정황과 또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2급 군사 기밀이고 내부 인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인데 어디서 어떻게인지 모르게 유출됐다. 이런 주장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군 내부에서 어떤 인물 혹은 뭐 어떤 세력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유출하고 있다는 건데 송영무 후보자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것에 저항하는 뭐 인물이나 세력이 있다면 저항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네.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 출신이라는 것과 네. 국방개혁 플랜 그 두 가지입니다. 네. 청와대는 송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네. 군 조직과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네. 강한 국방, 육해공 3군의 균형 발전, 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 조직 확립 등 중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네. 어제 열린 청문회에서도 송 후보자는 국방개혁 계획을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겠다. 네.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네. 중이라고 밝히는 등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뭐 어떤 개혁이든 개혁을 하려면 손에 피를 묻힐 수밖에 없는데 그 피를 묻히게 될 세력들이 저항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송영무 후보자의 국방개혁 의지는 나름 군 안팎에서 평가를 받고 네. 있는데요. 청문위원으로 참석했던 국방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도덕적으로는 좀 의심이 가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만큼 개혁적인 인물은 다시 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개혁의 준비를 많이 했다. 이제껏 장관들이 넘보지 못한 어떤 개혁의 영역에 한 발 더 들어갈 수 있는 저는 뭐 상당히 드문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할지도 모르는 후보다. 뭐 엄청나게 후한 평가네요. 네, 또 관련해서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여권에서 군사기밀 누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그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뭐 군사기밀 유출 논란 그리고 뭐 시점도 내용도 상당히 공교롭다면 공교로운데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자신의 직권남용 혐의 등 재판에서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자 절 아세요라면서 뭐 직접 신문을 했다고 하는데 이슈플러스 오늘은 우병우 전 수석 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석대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어제 재판에 다녀왔죠? 예. 장시호 씨 증언 내용을 보니까 최 씨가 민정수석실 자료를 받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 장시호 씨는 이모 최순실 씨가 아침마다 청와대에서 뭐 봉투에 밀봉된 서류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청와대 서류를 아침마다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질문에 이제 그렇다고 이제 대답을 한 건데요. 이렇게 받은 자료 중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인사 검증 자료도 있었다는 게 장시호 씨 진술입니다. 네. 우병우 전 수석 반응은 어떻던가요? 한마디로 이제 우 전 수석 측 주장은 오직 추측에 의한 잘못된 단정이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우 전 수석 변호인은 인사추천 서류 등이 다른 서류와 이제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네.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했다는 걸 단정할 수 없지 않냐 네. 이러면서 다 증인의 추측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령 청와대에서 온 인사 관련 서류라고 해도 네. 민정수석실에서 온 거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네. 뭐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하는 걸 봤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장시호 씨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하던가요? 이 장시호 씨는 거기 포스트잇에 민정수석실 검증 중 이렇게 써 있었다고 받아쳤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양측이 감정 싸움으로 이제 좀 치다듬면서 우 전 수석 변호인이 갑자기 장 씨가 특검 수사 당시에 조사에 협조해서 아이스크림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실이냐고 이렇게 물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이제 방청석에서는 우 전 수석 지지자들이 장 씨를 비웃으면서 야유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네. 장시호 씨는 급기야 눈물도 흘렸고요. 네. 뭐 재판부는 뭐 그냥 두고 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재판부가 뭐라고 한마디 했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이제 장 씨에게 네. 저런 건 답변하지 말라 이렇게 했고요. 네. 재판부는 이제 장 씨가 퇴정한 후에 우 전 수석 변호인 측에 네. 아까 그런 질문은 굉장히 불쾌했다면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뭐 질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 전 수석이 직접 신문을 했다는 건 또 뭔가요? 예, 우 전 수석 피고인인 동시에 셀프 변호사 역할도 했는데요. 네. 재판장 허락이나 양해도 없이 우 전 수석은 영재센터 관련해서 실제로 민정수석실 직원을 만나거나 통화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었고 네. 장시호 씨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후 우 전 수석은 저 아세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제 물어보기도 했는데 네. 장 씨는 이제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했고 네. 방청석에서는 또 웃음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재판부는 방청석 2명을 퇴정시켰고 네. 앞으로는 이제 감치 조치도 할 거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우 전 수석 지지자들은 증언을 마치고 나가는 장시호 씨를 향해서 네.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등 법정이 다소 어수선했습니다. 네. 뭐 똑바로 살아라. 뭐 어쨌든 참 와닿는 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석대성 기자였습니다. 한 주간의 법조 소식을 정리한 로투데이 스페셜 어떠셨나요?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 정보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의 로투데이 스페셜.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